우리 다시 중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까지 했던 거 기억하죠? 오늘은 송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같은 시기에 거란족이 세운 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 이런 나라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작하시죠. 약하지만 강한 나라 송. 자, 당나라 멸망 이후에요. 중국은 다시 혼란에 맞습니다. 중국의 최후의 마지막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5대 10국인데 그래서 5개의 왕조, 10개의 나라들이 막 중국 땅에 나타나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바로 송나라가 통일한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국을 다시 통일했는데 송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조광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5대 10국으로 혼란스러웠던 게 바로 절도사라고 불리는 군인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는 군인들을 억제하고 바로 무슨 문자죠? 그렇죠. 글 문자죠. 그래서 글 공부한 관료들을 우대하겠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을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로 문치, 글로써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나라는 이렇게 문치주의 정책을 피면서 문인 관료들, 글 공부한 관료들을 군인들보다 훨씬 우대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쓸만한 문신들을 뽑기 위해서 과거제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한편 내가 황제가 최종 합격자를 직접 선발하겠다 그래서 3차 시험을 만들어요. 전시. 이 전시는 황제 앞에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황제 앞에서 시험을 치러서 결국은 황제가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럼 이 전시에 합격해서 결국 과거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황제가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더욱더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황제의 권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황제가 옛날에는 비슷비슷했다면 이제는 남들보다 위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거제를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대부가 송나라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사대부 꼭 기억을 사자는 선비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송의 지나친 문치, 글 공부한 사람만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이 가져온 결과 예상이 되시죠? 바로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해져서 바로 다른 북방민족, 그 왜 우리 위진남북주 시대에 내려왔었던 그 북방민족이 다시 중국 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중국을 이 송나라를 위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탕구투라는 북방민족이 세운 서하라는 나라가 역시 중국 송나라를 위협하게 되죠. 그러면 송은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은과 비단을 얘네들한테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은과 비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돈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럼 이때 생기는 문제 볼까요? 점점 이 은과 비단이 빠져나가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겠죠. 나라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겠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실시했던 사람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나라의 재정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동안 너무 부자들에게 돌아간 그런 부를 재분배하고 그래서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부자들 대지주와 대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부강하게 그다음 나라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누가 생각나요? 그쵸?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생각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 왕안석은 굉장히 천재 개혁가라고 지금도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왕안석의 개혁, 누구의 불만을 샀을까요? 그렇죠. 특히 대지주 대상인, 바로 보수파 관리, 이대로가 좋아, 변화가 싫어 라고 하는 부자 보수파 관료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센 놈이 나타났어요. 보시면 거란족의 요 나라가 사라졌죠. 바로 여진족이라는 애들이 금나라를 세우고 걔네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금나라가 결국 송나라를 완전 침략을 해가지고요. 송나라를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합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예전에 요나라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 금나라의 침략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강남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때부터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위쪽에 있었던 때를 그래서 북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송은 강남 지방으로 쫓겨나서 남송, 그리고 금이 요 화북 지방을 지배하게 되면서 왜 남북조 시대와 같은 그런 위쪽에는 북방민족, 아래쪽은 한족의 송나라 이렇게 또 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북방민족이 요나라, 서하, 그다음 금나라 이런 나라들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족을 다스릴 때와 그 다음에 자기네 원래 민족을 다스릴 때와 다른 방식을 사용했고요. 하지만 옛날에 그 남북조 시대의 북조의 북위는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화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네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해서 한자와 함께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란족이 만든 거란 문자, 탕구족이 만든 서화 문자, 여진족이 만든 여진 문자. 그래서 자기 고유의 문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거. 자기의 문화, 독특한 고유 문화를 지켜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송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셨듯이 굉장히 불쌍한 나라입니다. 막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 금나라, 요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탈탈 지금 털리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나라가 이제 밀고 내려와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지방에 다시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농경지가 확대되고 농기구가 좋아지고 새로운 벼 품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농사 방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올라가. 송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힘은 약하지만 돈은 많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남는 것들을 당연히 또 나가서 시장에서 팔겠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업을 하는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고 상공업자들이 동업조합 저번에 유럽에서도 했는데 이런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송나라 수도는 이렇게 복작복작이는 그런 엄청난 도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폐를 널리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까지. 그래서 지폐 이름이 회자교자예요. 그래서 이런 지폐까지 활발히 사용되면서 정말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 송나라 때는 해상교역이 활발해집니다. 지난번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로 비단길 뺏겼잖아요. 그래서 비단길보다는 이쪽에 있는 바닷길을 활용해서 이제 해상교역 바다로 교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선박이 제작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 그리고 송나라의 발명품이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원거리 항해 멀리까지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항구들이 새로운 그 남쪽의 항구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항구를 관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시박사예요. 이게 무슨 박사님 이름이 아니라요. 바로 시장, 박, 배, 선박. 그래서 시장,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한마디로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인 거죠. 그래서 배를 관리하고 그 항구 주변의 시장을 관리하는 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게 해서 무역도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장사가 잘 되고 상업,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니 당연히 인구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송나라 전까지는 5천만이 안 되던 인구가 드디어 1억을 넘게 되는 그런 송나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적복적이는 번화한 모습의 수도의 모습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송나라
송이 남긴 마지막으로 문화를 알아볼게요. 자, 송나라 때 역시 유학이 계속 발전하는데요. 유학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훈고학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송나라 때는요. 바로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주희가 만들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성리학은 굉장히 철학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와,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유학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송나라 때 성리학 이거 누가 연구했겠어요? 아까 그 송나라의 지배층 뭐라고 그랬죠? 그죠? 사대부.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런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성리학이 발전했고 우리나라로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송나라는요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농업도 잘 되고 상업,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서민들도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도 야 나도 이제 배가 부른데 뭔가 문화를 누려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나라 때는 귀족들의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서민들도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서민들이 누리는 문화는 뭐냐? 갖가지 오락거리, 그 다음에 갖가지 공연, 특히 인형극 같은 거. 그래서 인형극 같은 거 사람들이 막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당나라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귀족들만이 누렸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 수필, 가사 이런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학, 쉬운 문학들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송나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바로 이 세 개. 이 세 개는 송나라 때 발명된 발명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제지술까지 합해서 중국의 4대 발명품. 이게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까지 전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까지 전파되어서 르네상스 시기에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화약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그 중세 기사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 나침반으로 원거리 항해 그 다음에 결국 유럽의 신항로 개척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의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까지 자 송나라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